네, 안녕하십니까. 기훈실 특별포럼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늘이 2021년 9월 30날이니까 지금부터 한 5개월 정도 있으면은 대선이 지금 열리는 거죠. 저희 기훈실에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대 대선의 시대정신하고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짚어보는 그런 특별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열립니다. 오늘이 1차 포럼이고요. 1차 포럼의 주제는 공정 그 너머 우리 시대의 담론입니다. 그리고 2차 포럼은 10월 14일에 열리는데 2차 포럼의 주제는 사회통합, 갈등과 균열을 딛고 공동선과 신뢰의 회복을 말하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럼은 10월 19일에 열립니다. 3차 포럼의 주제는 불평등 완화와 약자 보호,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형성과 약자를 살피다입니다. 저희 기훈실에서 이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공정의 문제, 사회 통합의 문제, 또 한국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포럼을 시작하기 앞서서 귀한 시간 내주신 발제자분들하고 논찬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신 이준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일 교수님께서는 고려대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제자이신 김동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공회대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시고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논찬을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김경미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섀도우 캐비닛 대표로 계십니다. 두 번째 논찬자이신 김선기 연구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기훈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포럼은 발제하신 분들께서 각각 25분 정도씩 발제를 해주시고 각 15분씩 논찬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질의응답 겸 대담을 진행을 해서 5시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이신 이준일 교수님께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그 공정이라는 말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이라는 말은 이미 시대 공간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이야기가 되는데 대선을 이제 앞두고 공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공정이라고 하는 이 화두는 불공정과 싸워가면서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대선 후보로 나온 전 검찰총장 그 선거 구호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를 탄압했던 현 정부의 중요한 가치도 기회의 평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공정이라는 말이 서로 대립되는 양 진영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언어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공정이라는 말은 정의나 또 평등이나 그 밖에도 형평이나 균등, 공의 뭐 여러 가지 말로 비슷한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이제 아울러서 공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 불공정 현상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면서 공정의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선착순이라고 하는 개념, 두 번째는 다수결, 세 번째는 기회의 평등, 네 번째는 엘리트와 집단지성, 다섯 번째는 경쟁과 배려. 이와 같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에 관한 발제 요청을 받고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는 선착순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이 가장 먼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워낙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리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또 이제 번호표라고 하는 것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줄서기라고도 불리는 이 선착순이 상당 부분 공정을 대변하는 것 같고 그 이유는 뭐 제가 볼 때는 선착순이라고 하는 규칙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가치인 것 같은데
그 가치는 아마 성실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노력, 수고, 그 양에 따라서 달리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이 공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해본 고민 중에 하나인데 왜 개근상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날도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거나 졸리는 것들을 다 극복하고 굳이 개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이 노력과 성실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기본 가치, 그거에 철저하게 교육받은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노력과 성실만으로 성과와 결과가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일찍이 그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수가 되고 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늘 이렇게 항변하는 학기말마다 마주치고 있는데, 수업도 전출이라고 부르죠. 전체 다 출석하고 리포트도 다 냈고 교수님이 질문할 때 대답도 잘했고 시험도 다 잘 봤다. 근데 왜 나는 이 학점밖에 못 받느냐? 이것도 다 내 수고와 노력은 다 어디 가고 결과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항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사회의 공정의 하나의 그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노력과 수고를 우선적 가치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성과와 결과를 우선적 결과로 반영할 것이냐. 아마 뭐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노력과 수고라고 하는 가치는 분명히 인정받아야 될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가치에 이제 정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마 새치기라고 하는 현상일 겁니다. 즉 노력에 투자 없이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일반적인 행동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새치기라고 부르는데, 한국 사회에는 아마 이런 새치기들이 많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은 한 줄로 늘어선 자동차 사이로 이렇게 끼어드는 차들을 보면 사실 가장 열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는 20분, 30분 기다렸는데 와서 하나도 안 기다리고 내 앞으로 싹 끼어들 때 사실 인간적인 분노, 정의감까지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 보면, 노력과 성실이라고 하는 가치의 어떤 그 공감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의 규칙이나 질서로 삼은 한국 사회의 어떤 합의는 뭐 틀린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바로 이러한 새치기, 예외, 저는 이것을 이제 특권이라고 부르고 싶고, 공정한 사회는 이런 특권이 없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평등의 가치를 선언함과 동시에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반칙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떠한 규칙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규칙을 어기는 반칙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정한 제재가 가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듣는 불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불법의 평등입니다. 교회에 가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리에 주차를 했는데 나와 보니 주차 딱지가 교회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의 은혜와 정반대로 딱지를 떼게 되면 굉장히 이제 힘이 빠지고 왜 나만 단속하냐라고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그게 바로 불법의 평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 기저에는 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의 부재가 있는 것이고, 아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늘 손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선착순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추억은 사실 군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시는 우리 이상민 변호사님과 저는 군대 동기인데요. 저희는 뭐 이런 기합을 받아본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군인들의 경우에는 얼차려 형태의 선착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제일 먼저 얼차려를 해낸 사람은 이제 면제를 받고, 일정한 순위 바깥에 밀려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얼차려를 받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는 경쟁의 어떤 룰들이 바로 선착순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나 기업의 채용 시험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선착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성적에 따른 선착순이겠지만은 사회의 모든 시험이 이와 같이 무한정한 경쟁으로
내모는 특히 어떤 정원을 제한하고 이루어지는 시험들의 경우에 공정의 외피를 쓴 불공정이 아닌가, 즉 불필요한 어떤 경쟁을 야기하는 시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력과 수고를 우선시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의관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회가 이런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공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선착순에 따라서 그 규칙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임산부나 노약자에 대한 자리 양보와 같은 것으로도 나타나는데, 즉 사회적 약자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착순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공정한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선착순이라는 규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늘 자기 차례를 찾아갈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이 인정이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선착순을 대체하는 제도로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추첨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든 원하는 사람들을 다 한 통에 집어넣고 추첨하는 것인데, 사립학교나 또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 이런 추첨 제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추첨이라는 제도는 오로지 우연의 결과를 맡기는 제도이고, 심지어 성경에는 보면은 로또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절대자의 뜻으로 여겨지도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로또라는 말이 결국 복권과 같은 말로 사용되는 걸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그것이 가장 공정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를 추첨제로 운영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첨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모든 공적인 영역에 사용하는 것은 자칫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성적인 어떤 합의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을 우연에 맡기는 사회는 결국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사회이므로, 차라리 선착순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추첨제 형식으로 선택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게으름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불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수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마 공정하면서 제가 선착순 다음으로 생각했던 단어가 다수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수결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여러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도 빠질 수 없는 단어이고, 아마도 다수의 결정이 소수의 결정보다 옳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불가결의 요소로까지 이렇게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 다수제나 절대 다수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수결이 있지만은, 이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도에서는 다수결, 즉 다수를 득표한 자가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원리는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반면에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체의 결정으로 우리가 의제한다라고 했을 때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았던 건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소수의 결정, 특정한 집단의 결정을 또 전체의 결정으로 삼는다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소수의 결정보다는 다수의 결정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 결정 방식은 반드시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전제로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대의기관인 국회 의사결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소수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다수결만이 전체의 결정으로 의제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을 고려하는 다수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수와 소수의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소수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이 절대적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서야
대체역이라고 하는 이 복무가 법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그들의 양심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절대적 소수자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런 절대적 소수자들의 경우에는 다수결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고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결을 대체하는 어떤 대안으로서 얘기되는 것이 만장일치인 것 같은데 이른바 교황선출 제도에서 사용되는 이런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고 이해관계인의 모든 의견과 주장을 다 받아들여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정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만장일치를 모든 영역에 규정하다 보면 이거 역시 이상을 현실에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가능한 현실을 피해가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제도가 다수결을 대체하는 제도가 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기회의 평등과 관련해서 공정에서 아마 가장 또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차별인데 차별은 불공정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차별에 관심을 가져왔고 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차별 사유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지금 한국 헌법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유가 등장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19가지의 차별 금지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차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고용, 교육, 거래 등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차별은 기회의 평등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제거되어야 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차별의 반대 가치인 평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즉 공정을 평등으로 이해했을 때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적인 평등으로서 비교 대상 사이의 어떤 차이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없을 때는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오히려 차이가 있을 때는 차등적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차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존재할 때는 차등적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평등이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우를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남성이나 비장애인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평등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회의 평등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결과의 평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늘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결과의 평등을 배제하고 기회의 평등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형식적 평등이고 외관적인 평등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 특히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형식적인 측면의 기회의 평등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 의미의 결과의 평등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적극적 조치나 잠정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역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불공정의 혐의를 받는 것은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북한 이탈 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 대한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되어서 출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결과의 평등이라는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바로 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 또 국가의 사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리의 보장이나 제도의 개선, 구조의 새로운 구축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엘리트와 집단지성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논의되어 온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는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다수의 집단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바로 이 엘리트 전문가들의 소위 중립성이나 어떤 객관적 판단 능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격은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자격의 차이도 역시 반드시 인정돼야 되는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가 이제 뭐 알고 있는 한국 사회의 그 엘리트들은 검사와 기자인데 이 검사와 기자의 경우에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이들이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들에서도 결국 검사의 편파적인 수사, 기소 뭐 이런 것들 또 기자들의 편파 보도나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무리 어떤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는 그들만의 리그로는 좀 불완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집단 지성이 이들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영역에서 일탈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균형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과 관련해서 뭐 한국 사회는 지금 사유재산제도, 뭐 계약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인데 바로 이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 원리가 경쟁이라고 하고 바로 이런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 경쟁과 관련해서 국가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로 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불가피하고 우리 헌법에서도 바로 그런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함께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코 자유가 자유만능주의가 아니라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국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개입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국가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로비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어떤 부패 의득 또 연고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의 왜곡된 공무원들의 결정이 아마 모든 국가의 개입을 다 정당화하기에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런 부패의 고리, 연고주의의 어떤 그 장벽을 없애는 것이 국가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부문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사회에는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을 지도하는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한다. 공정은 이러한 규칙들의 집행과 적용을 지배하는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규칙의 공정한 집행과 적용은 기본적으로 미리 합의를 통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예외의 불인정이다. 규칙에 인정되지 않는 예외를 수시로 인정하는 것은 새치기와 반칙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불공정의 전형이다. 결국 반칙 없는 사회 그리고 반칙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더욱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규칙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일관성도 공정의 척도가 된다. 악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대상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특히 자신이 속한 진영의 논리에 따라 사안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것이다. 특히 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의 편파적인 재판이나 수사, 방송사, 신문사와 같은 언론기관의 편파적인 보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편파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회, 편파적인 시각으로 사람과 세상을 평가하지 않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굳이 법치주의라는 거창한 이름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다양한 규칙들 가운데 법 규범은 강제력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가 합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대표가 결정한 다양한 형태의 법 규범이 존재한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법 규범의 내용 자체가 공정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단 공정하다고 추정된 법 규범은 애초에 적용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집행되고 적용되어야만 한다. 물론 차이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다른 법 규범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집단마다 다른 법 규범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의 불공정은 원래 적용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법 규범이 동일하게 집행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 차이가 없는데도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른 법 규범이 집행되거나 적용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차별 없이 법이 집행되고 적용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이러한 법의 집행과 적용 과정에서
부패나 영고주의로 오염되지 않는 결정이 지배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선착순, 다수결, 기회평등, 엘리트, 경쟁과 배려 이런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시고 결론적으로 차별 없이 법이 집행되고 적용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김동춘 교수님께서 공정담론, 능력주의와 2030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담론이 사실상 이제 능력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거기에 주로 2030 청년들이 굉장히 강하게 호응을 하고 있어서 내년 대선에도 지금 2030 청년들을 어떤 세력이 잡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갈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죠. 30대 됐는데 그 이준석 씨의 그 발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공서열 비판입니다. 경륜과 경험을 앞세운 것에 대한 비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평론하는 이범 씨가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의 연공서열 문화를 깨는 통쾌함이 있다. 능력에 따른 그 보상으로 가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오늘의 이제 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공정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한국에서는 상위 몇 프로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2030 청년 중에서 경제적으로는 상층에 속하거나 또 소위 말해서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담론이다. 이준석도 보면은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열심히 공부한 자가 이기는 게임, 이것이 공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인천국제공항 그 정규직 청년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있었죠. 서울 지하철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분교생이 이제 학생 대표로 오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했죠.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이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이것도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나 논리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말은 공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밥그릇을 나누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각종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2030 세대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 태도, 여기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능력과 실력에 따른 차이나 차별은 이건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2030 청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학자로서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세대로서의 청년이 분명히 있는데 일종의 문화세대로서의 동질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혹은 계급적으로는 굉장히 차별적인 하나의 세대라고 말하기 어려운 양쪽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통으로 다 2030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추적을 해보면 약 한 20년 전쯤부터 시작되었던 잉여담론들, 루저, 이런 현상들, 그리고 뭐 좀 기성세대, 소위 말해서 이제 586 세대가 2030 세대들에서 20대 뭐 예를 들면 제일 당군 이래로 가장 무식한 세대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공격도 있었어요. 이 현상이 이제 그 이후에 3포, 5포 뭐 이런 세대로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소확행,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죠. 작은 일에 만족하고 그 거대 담론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 그 중국에서 온 것이지만 탕핑족, 벌렁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그 청년들의 문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3국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동아시아 3국에서는 그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과도한 노동과 이 경쟁의 압박, 그 다음에 이 일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그 아시아 3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죠. 단가의 세대라 그래가지고 성장의 수혜자였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586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 아래 세대들 간의 이런 그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몇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것입니다. 제조업 시대가 서비스업 시대로 대체로 90년대 초에 전환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구조에서 보면은. 그래서 IT 산업이나 이런 서비스 산업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그 고용 흡수력이 줄어듭니다. 산업구조 자체가. 고용 불안정이, 그리고 서비스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평생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많이 나오긴 하지만 플랫폼 경제, 플랫폼 사회인데요. 노사관계가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내 고용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인화된 노동입니다. 개인화된 노동 속에서 사실은 전통적인 노사관계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 깨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친족 질서가 해체되면서 핵가족화가 진척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 연대가 무너지게 되죠. 이게 이제 개인주의화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됩니다. 여성의 그 대학 진학률이 이제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90년대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들의 진출에 두려움을 느낀 청년 남성들이 일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집권을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이 과정에서 이 민주화 세력이 이제는 피해를 입은 집단이 아니라 일종의 기득권의 일부가 됩니다. 이 현상도 일배 현상을 이제 나타나게 한 그런 배경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사회가 고학력화되고 고학력 실업이 발생하면서 대학 졸업한 학생들의 미취업이 잉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혹은 김대중 정부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그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가 정착되면서 소위 말해서 인적 자본론, 인간이 일종의 자본의 그 하나로서 취급이 되고 본인도 스스로 이 상품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태도를 갖게 되죠. 거기에다가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넷 우익, 일본에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 한국에도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2030 현상은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성의 부모들이 만든 것이다. 이 5060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기본적인 먹고사니즘의 철학이다. 우리 사회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5060 세대도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참가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 수적으로 보면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80년대 초 이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전체 인구의 20%가 안 됐습니다. 80%는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성장주의나 물질주의적인 태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었고 계층 상승의 그 신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자녀들에게 투영을 한 것이죠. 이게 2030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30은 하나의 정치 세대로서의 의미가 없다. 동질성이 전혀 없다. 문화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이 아까 이제 인터넷 문화라든지 이런 서비스화라든지 개인주의의 공통점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동질성이 전혀 없는 게 2030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을 5060과 대립시키는 이 일부 언론들의 이 여러 특집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기만적인 거다. 왜냐하면은 이 세대 간의 싸움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5060은 기득권이 아닙니다. 5060 세대도 상당한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이나 5060이나 언제 7080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고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대의 문제로 이거를 보는 것은 이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잘 나가는 2030이 가지고 있는 공정 담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운의 문제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는데 운의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운7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70%는 운이고 30%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어디에서 언제 태어나는가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 정시 트리오들의 어떤 성공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50년대 대부분 태어났지만 그저보다 3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이 사람들은 묻혀졌을 겁니다. 어머니를 잘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재능을 전 세계적으로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최고 연봉을 받는 의사,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 의사는 증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어떤 시대에 태어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준석 씨가 이제 이 시대에는 실력이라는 게 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실력은 대체로 시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력인데 사실은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재능이라고 하는 것도 저들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율이 대충 비슷합니다. 자기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행운 플러스 일종의 부모의 어쨌든 문화자본의 영향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은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환경이 산물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부모가 어쨌든 그 문화자본이 별로 없어서 자녀들을 케어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상당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분명히 실력을, 능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재능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은 부모, 계층, 계급, 문화자본,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바로 이런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력보다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하거나 화가 나 있죠. 항상 화가 나 있는데 내가 받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CEO 보상이 평직원의 20배가 넘는 것을 가지고 국민투표까지 붙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CEO들은 평사원의 10배 혹은 그 이하의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30배, 300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력의 산물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어쨌든 그 대기업 노동자들이 뭐 8천 1억 받는 것은 내 실력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구조의 결과인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재벌로 상당한 부분 이윤의 봉칙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 일부를 거기에 있는 사원들이 분배받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운의 요소하고 실력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가, 그리고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험 성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고, 이것은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능력주의 혹은 이제 이 기회 공정, 기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이 논리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의 전 세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요. 이른바 이제 우익 포퓰리즘 현상입니다. 그 우익 포퓰리즘 현상이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나왔죠. 트럼프 이전에 이제 이 오바마라든지 클린턴 같은 사람은 중도 좌파 혹은 중도 좌파라기보다는 중도파, 뭐 개혁 자유주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겉으로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내걸었는데 실제로의 정책은 대부분 능력주의나 이 시장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펴게 됐어요. 이런 중도파, 중도좌파들의 집권 이후에 가져온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많은 이 백인 노동자들,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좌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보수파보다도 어쩌면 더 기만적이다. 예를 들면 겉으로는 불평등 완화라든지 사회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다 챙겼다. 이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었고,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듯이 능력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능력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훨씬 더 자기들의 특권들을 더 이렇게 이용을 했다. 여기서 이제 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우익 포퓰리즘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었고, 사회적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의 뭐 신화라든지 소위 말해서 사다리론에 대한 환멸감,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정체성의 정치라고 할까요?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하고 결부돼서 그 인종주의적인 반페미니즘적인 우리나라 일베 현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우리나라 2030 청년들이 희생자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포퓰리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우익 포퓰리즘이 나왔던 이 현상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고용불안의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고용불안 상태에서 약간의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자기가 지킬 게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더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백인 남성,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백인 남성들이 바로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일본에서 자이트카이, 즉 제특회라고 하는 그 제일조선인의 특혜를 폐지하는 모임 이런 거죠. 제일조선인 일본에 6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60만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이 넷 우익들, 그 다음에 한국의 마찬가지로 2030 청년들도 여성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 아니면 소위 말해서 민주화 세력들이 너무 특권화됐다. 광주 5.18 이 희생자들이 거의 특권 세력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담론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자기를 희생자로 생각하시는데 희생자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처한 불안입니다. 기본적인 고용 불안에서 이제 이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한 태도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능력주의는 일종의 한국의 학력주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학력 시험을 보면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데 왜 시험을 보지 않고 이제 예를 들면 무슨 뭐 학종에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생기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스카이 대학 학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공정하게 들어왔는데 지역균형 선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사회적 배려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굉장히 약간의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수성의 표현이 공정 담론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나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곽상도 아들 50억에는 왜 너희들은 발언하지 않고 조국 딸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했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야기 나온 것도 비슷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모들 잘 만난 것도 무슨 뭐 능력이야라고 한 담론처럼 경제적인 불평등의 구조적인 불평등은 문제 삼지 않고 자기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즉 시험을 거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이 반발하는 현상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는 구조적으로 불평등의 문제에서 결국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소득 격차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는 일종의 공정 담론의 한계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청년 노동자들이 이제 왜 많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다치고 있고 지금 자살하고 있고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을 돌리지 않는다. 2030 세대가 만든 새로운 노동조합도 일종의 이제 이런 성격이 있는데요. 기존의 연공서열주의를 반대하고 직능별로 이제 임금 보상을 주자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노조가 많이 생겼죠. 이런 부분도 이제 그 결과이고요.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분명히 기존 노조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연공서열주의가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회사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청년 노조가 이제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죠. 이 마무리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비뚤어진 공정 담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방적인 공정 담론을 넘어서기 위한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가치나 혹은 대선의 어떤 그 시대 정신이 뭐가 돼야 될까? 저는 완벽한 공정, 여기 공정은 이제 뭐 영어로 말하면 fair일 수도 있고 아니면 just, 그러니까 정의일 수도 있겠고요. 불편, 부당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게임의 룰을 완전히 페어하게 만들고 결과도 어느 정도 저스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다. 굉장히 어렵고 그게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의 업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지만 그쪽으로 가까이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전제로 하자. 완전한 공정은 논란의 여지도 많다.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지 이 공정이 기회 평등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하자. 이걸 넘어서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자는 여러 담론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개혁 자유주의에서부터 해가지고 사회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 뭐 여러 담론들이 많은데 단지 우리 사회에서 이 정글 자본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혁 자유주의적 담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회민주주의적 이른바 사회권론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사회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주의에도 예를 들면 러스킨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사회주의적인 그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의 19세기적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한국의 사상에서는 저는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균이라고 하는 말은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등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하자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맞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여기에는 약간의 보수성도 있어요. 남성, 여성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몫이 있다라고 하는 보수성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균의 사상을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전한 평등은 아니지만 페어하고 저스트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평등주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일확천금 뭐 최근에 이런 그 성남의 대장동 이런 문제 때문에 완전히 노동 가치나 이런 것이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뭐 30대 열심히 해서 40초에 그냥 은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고요. 영끌 현상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30대 직원들 제 주변에 있는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도대체 이제 일할 의욕이 없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 청년들도 주식 투자하는데 전부 다 정신이 뺏겨가지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현저히 낮아졌고 조금이라도 조금 높은 보상을 주면 언제나 옆에 회사로 이동할 준비가 돼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상속세의 문제인데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는 기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로 하든지 아니면 조세로 흡수를 하든지 해서 저는 상속세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과 같이 이런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수백억 수천억이 생기는 이거는 국가로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이준일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전문인들의 이 윤리적인 타락 문제, 일종의 전문가들의 직업윤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세워서 우리가 기존의 공정 담론이 아닌 주로 기회의 평등 혹은 시험 능력주의 이거를 넘어서는 새로운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 담론 능력주의와 2030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기회 평등의 그 공정 담론을 넘어서고 또 우리 능력주의의 그 한계 같은 것을 우리가 직시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논찬자들께서 논찬해 주실 텐데 먼저 김경미 대표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 교수님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미리 이제 발제문을 보내주셔서 제가 열심히 좀 읽고 또 궁금했던 것들,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들 좀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토론회의 그 목적이 내년 대선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떠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재화들을 어떤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재배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그런 중요한 담론들이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좀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이 토론회를 개최하신 거라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아마 공정이란 이슈를 하시게 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공정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이견이 없던 그 개념에서 지금 뭐 세대별이든 계급 간이든 굉장히 많은 좀 혼란이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주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공정이란 이슈가 참 굉장히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운 질문이 됐는데 발제문을 좀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 제가 조금 비판적인 생각들도 있고 동의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것 중심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일 교수님의 그 발제문은 공정이란 이슈와 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개념들을 잘 좀 정리해 주셔서 되게 반갑게 잘 읽었는데요. 하나 조금 아쉬웠던 점은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은 룰이 세팅된 대로 따르는 사람들인 것 같고, 공정을 실천하고 있냐를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그 룰을 만들고 룰을 집행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이 그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일 교수님의 발제문에서는 예를 들면 그 이제 세치기나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때 그건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좀 겪는 불공정함, 이 반칙인데 저 사람 뭐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좀 기대했던 어떤 룰을 집행하는 우리 사회 책임자들, 그분들이 사실은 좀 크게 저지르는 구조적인 악, 왜냐하면 그분들은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피해가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조금 덜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신 거 너무 반갑고 감사했고요. 그다음 김동춘 교수님의 발제문을 읽고 또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는 참 많은 좀 질문을 떠올랐는데, 왜 공정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자꾸 2030을 얘기할까? 왜냐하면은 지금 2030을 해봤자 이제 사회에 진출할 것을 준비하는 취준생이거나 대학생이거나 취준생이거나 이제 신입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30대 중후반 정도 된다고 해도 뭐 대리에서 한 과장 겨우 달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해봤자 전세에서 겨우 자가를 한 사람이 별로 사실 없죠. 근데 그분들은 룰을 만드는 입장이 아니고 세팅된 룰에 따라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당사자들인데, 공정의 이슈를 자꾸만 2030에 자꾸만 되묻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공정을 얘기할 때 사실 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사회의 룰을 세팅을 해왔던 분들의 좀 실패 사례를 좀 듣고 싶었다. 왜냐하면은 이전 정부 때 2030 친구들이 공정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번 정부 때 왜 공정 얘기를 많이 했을까? 이제 룰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묻게 되기 때문에 이번 정부 민주화 시키는 세력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민주화 세력들이 집권을 했을 때, 특히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한 그 세력에 대한 굉장한 많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의 어떠한 실패 사례를, 거듭된 실패 사례를 보면서 공정이란 질문을 던지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뷰는 2030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실패를 했냐, 왜 실패했냐, 그러면 이런 거를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떤 걸 갖춰야 되냐라는 것으로 우리의 사회의 담론이 가야 되는데, 2030 이래 저래 자꾸만 그렇게 담론이 가는 거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제가 평화운동과 그리고 비례대표제 확대운동, 지금 한국 사회에서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을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열심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결과 뭐 저쪽에서 좀 반칙을 했지만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어떤 비례대표제 실패 사례가 있었고, 조국 교수님 장관님 임명 과정에서 일어난 학벌의 신화가 극대화됐던 거를 저희들이 믿고 따르고 늘 배우던 스승들한테서 사실은 좀 민낯을 봤을 때 그 충격은 제가 따르지 않던 동네에서 받는 충격이랑 조금 너무 그 차이가 컸습니다. 그 다음에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미투 사건으로 통해서 지방자치 4년 안에 이렇게 3명의 자치단체장이 사퇴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같은 세대 분들의 리뷰가 지금 또 여전한 마음에 마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선생님들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멘트들을 하실 때 여전히 그것은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노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중대재해법도 사실은 굉장히 누더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의 책임인지 아직까지 이거를 해내지 못한 리더들의 문제인지 저는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의 소비 주식 투자 패턴을 보면 굉장히 미래 가치에 집중합니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기업에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히 미래 가치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의 어떤 소비 패턴을 보면 기후 위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몇 주 뭐 한 10,000원짜리 주식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기업이 잘 되게 해야 된다라고 스터디를 같이 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적으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이 주식 투자한다는 걸 비판하시지 말고 그들이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분석해 보시면 아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성하실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의 문제는 이때까지 우리 사회 룰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주장해왔던 거를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한 거에 대한 좀 반성 플러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장해왔던 것을 정말 실천을 하려면 어떤 절대악이 있겠죠. 절대악 같은 정말 이제 다크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들을 어떻게 잘 이끌 것인가, 어떻게 그것들을 잘 갖고 와서 우리가 좋은 공정함을 우리 사회에 실천할 것인가, 그 유능함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그 유능함을 갖추지 못했는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게 저는 지금 필요한 공정의 좀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공정의 담론을 2030에 대한 것으로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성세대가 어떤 부분을 실패했고 어떤 부분을 더 앞으로 해야 되며 그걸 위해서 어떻게 여러 세대들 간과 계층과 계급 간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Z세대 노조 출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많이 좀 스터디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인천공항이나 한국철도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에서 MZ세대 노조가 나왔는데, 실제 이분들이 노조를 구성하게 된 결정적인 케이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나타났던 거죠. 뭐냐면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 2018년에 무기계약직 직원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1285명 중에 246명이 재직자나 혹은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있는 분들의 친인척이었던 거죠.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들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되게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불합리한 사안이 자꾸만 발생한 거죠. 이건 못 참겠다라고 한 것이 굉장히 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리고 이제 고학력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저는 좀 비판하시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자분들의 발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김동춘 교수님께서 이따가 좀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선기 연구원님의 논창까지 듣고 나서 저희들 또 발제자님들의 또 거기에 대한 대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선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세대론을 연구하고 있는 그 문화연구라는 전공을 대학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연구자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고 싶었던 뭔가 말이 네, 사실 앞에 이제 김경미 대표님께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김동춘 교수님 글에 관해서 오히려 먼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세대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회학자들이나 언론학자들이 보는 그 프레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 김동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2030 대 5060의 어떤 대립이라는 것이 상당히 허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마찬가지 측면에서 2030 세대와 공정을 연결하는 시도가 굉장히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과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고 프레임이라는 것을 좀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게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다 보면 또 계속해서 어려운 게 2030이 공정성에 관해서 더 강조하는 것 자체는 사실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막상 많은 공정성 연구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걸 볼 때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여론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그 공정성 원리를 얘기할 때 주로 형평원칙, 균등원칙, 필요원칙 이 세 가지로 해서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게 되는데, 2030 세대가 그 기회평등을 바탕으로 한 능력주의적 공정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게 나오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런 결과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어서 공정성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 것일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왔던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20대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찬성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세대 현상으로 보이는 것들을 프레임이라는 측면에서 좀 직시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대 현상이 2030 세대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겪고 오면서 이렇게
고정되어서 내면화하고 변할 수 없는 그런 세대로 보기보다는 정치적 과정이나 담론적 과정 안에서 일시적으로 산출되어 있고 그리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이 20대, 30대의 고유한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공정은 누구의 언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이제 문재인의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일 교수님 발제문에도 적혀 있지만 2017년 취임사에 또 등장하는 말이고 2012년 대선 때도 당시에 이제 우리가 2030 대 5060 세대 대결이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2030이 사실 가장 설레했던 말이 공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문재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 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한테 역시 가장 취하기 용이한 단어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전략적인 면에서 보수 세력에게 공정이라는 것이 취해져서 민주진보 세력에 일정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런 서사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반면에 2012년부터 청년들에게 설레임을 주었던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의 빈곤함에 관해서 다시 반성해 볼 필요도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나왔던 공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능력주의에 관해서 비판할 때 얘기하는 그 기회의 평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해서 정당성과 세력을 잡고 있는 세력에서는 반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조금 더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은 만약에 이게 2030이라고 했을 때 공정을 가지고 시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비판을 하는 상황에서 그것에 응답하는 정치인이나 혹은 지식인도 될 수 있지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세술 같은 것들을 인용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두 사람이 싸웠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이준석 대표하고 저하고 토론 배틀을 드는 거면은 가르치고 계몽을 열심히 하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싸운 상황에서는 그 싸운 사람한테 너가 틀렸다는 것을 열심히 설명해 주는 것은 오히려 화를 더 돋구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공정에 대한 오늘날의 요구가 날 것으로 나올 때 당신들의 공정은 반쪽짜리고 뭘 되게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덜 효과적일 수 있다는 데에서 좀 성찰을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정을 요구하는 그 공정 무세들이 능력주의 비판 논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포럼들을 보면 오히려 더 열심히 연구해 와서 그것을 깨부술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한편으로 아까 일베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날 성차별주의자나 반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 논리에 대해서 어쩌면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몰라서 그런 것이다 보다는 일단은 공정이라는 요구를 너네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주고 우리가 같이 살아내면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사실 그 사람 간의 관계에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살아내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같이 견디고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김동춘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스카이 출신인 사람들만 이 능력주의를 지지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게 그 실제 공정성 연구 결과들에서 계속해서 뭔가 상반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맞다 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이든 혹은 강남좌파라는 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카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이해관계에 반응하는 사람들 외에 오히려 더 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반대로 이건 사실 사회학에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인데 오히려 능력주의를 지지하면 이제 패배를 할 것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일 교수님의 글과 발표도 정말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신촌문화정치연구 그룹에서도 그렇고 여러 대학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공정 모임을 굉장히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긴 한데 계속해서 뭐 얘기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오늘 밤에도 마침 모임이 있는데요.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장 힐링이 되는 순간이 행정학자나 법학자들의 글을 읽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명쾌하기 때문이에요. 명쾌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원칙들인데 명쾌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되게 기본적인 것들도 지켜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본을 말하는 것에 힘이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한편에서는 하지만 또 아쉬운 점이 어떤 이념형일 수도 있고 그런 프로토타입의 논리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이제 사실 그런 의미에서 김동춘 교수님의 어떤 정세 분석하고 잘 조합이 되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그 스터디에서 유행어가 그거였습니다. 동동다다인데 그 이준일 교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주신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공정 문헌을 읽으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동다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걸 제가 막 굳이 동동다다라고 하는 이유가 동동다다가 정말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매번 확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동일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고 상당히 인위적으로 느껴지고는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아까 반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남성들 대부분은 스스로 성평등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성과 남성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른 존재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실제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편리할 때만 다름을 강조하고 또 편리할 때는 같음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논리를 우리가 막 일순간에 막 이렇게 격파를 하면서 너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이 말이 또 역시 힘이 없지만 원칙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통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확실히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관계상으로 덜 유리한, 그러니까 조금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더라도 내가 그 분배의 과정에 참여를 하고 내 의견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진다라는 연구들을 절차적 공정성 개념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 사실 적용을 해보면은 능력을 강조를 하고 공정을 강조를 했던 게 저는 이제 진보 진영이고 민주 진영이라는 전제를 저는 깔고 얘기를 하는 건데 능력에는 사실 승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져 온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혹은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많은 어떤 사건들에서 권위로 찍어 누르는 장면이 혹은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연출된 적은 없는지에 관해서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김경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담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사업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요구가 제대로 듣는 게 된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능력에 승복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은 싫다라고 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의 다음 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도 능력도 아닌 사회적 합의라는 것.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빠른 길이긴 한데 그 전에 있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동동다다 무엇이 동일하고 무엇이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정이라는 말의 어떤 한계 같은 건데요. 저는 공정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아까 국가의 개입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정을 원하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공정이라는 말을 2012년 당시에 그리고 17년에 설렜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공정이라는 말에 설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정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설레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렜던 그런 정치인들의 슬로건 사실 뭐 저녁에 있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번에 사실 주 4일째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막 설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그 길을 한번 이제 가봤을 때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그 과정을 지지를 했으나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진의 감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 정부에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아까 설렘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도 분노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한 적이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한테 설렘보다는 좀 미움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20대 대선을 맞고 있는 그 기분이 좀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설렘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점에 관해서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오늘 발제자 논천자를 잘 섭외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발제 두 분도 아주 정확하게 잘 발제를 해주셨고 또 논천자들께서도 또 본인들이 또 생각하는 바들을 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일 교수님께서 먼저 나온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죠. 네, 글을 적다 보니 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가다 보니까 이제 뭐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를 언급해서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만 다룬 것처럼 이제 보인 것은 제 잘못인데요. 그냥 쉽게 접근하다 보니 뒤에서 좀 더 다뤄보고 싶었던 건 사실 오히려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또 뭐 대기업 총수들의 횡령 배임, 뭐 뇌물수수 뭐 이런 것까지 다루면 그림이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서 진짜 그렇게 접근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히려 반칙행위라고 하는 행위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고 공정과 관련해서 적어도 공정이 매우 추상적인 어떤 실체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은 뭐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여러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반칙의 배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좀 접근해 보려고 했던 거고, 아까 김성기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지금 인권위원으로 비상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줄곧 이제 차별과 관련된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건지를 그 차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대단히 어렵고 또 실제 사건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사건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관련해서 과연 무엇이 동일가치 노동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료들은 수백 페이지가 넘는데 그거를 이제 판단한다는 것이 정말 실제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거는 나름 이제 저 같은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어떤 집단지성들의 협업을 통해서 그 기준들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인권위 출범 2001년도 이후에 저도 소위 이제 차별 판단 지침 뭐 그 작업에도 참여한 바가 있고 지금 뭐 한 1년 반가이 차별 사건들을 다루고 또 뭐 사실 30년 넘게 평등권이라고 하는 이 기본권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들을 또 처리하는 여러 전문 집단 또 여러 집단 지성 뭐 이런 분들이 협업하는 가운데 무엇이 동일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들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인권위에서도 어느 정도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절차적 공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저도 제가 법학이 잘 적성이 잘 안 맞거든요. 우리 조성돈 목사님 계시진 거 잘 아시겠지만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저 사람 법학자인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나마 법학자로 오래 살게 된 이유는 절차적 정의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절차적 정의관을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인데 요즘은 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법 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소위 독수독과 원칙이라고 해서 독이 든 나무에서는 독이 든 과일이 나온다. 즉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실체도 오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민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위법 증거는 절대 증거로 채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아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는 현실을 막 보고 있으니까 야 이게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분명히 중요한 가치인데 너무 절차에 그렇게 목을 매다 보니 진실은 다 가려지고 잔실은 다 은폐되고 이런 건 아닌가. 지금 여러 사건들 저희도 보고 있잖아요. 제가 다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 뭐 당연히 중요한데 실체적 그 정당성, 실체적 정의와의 관계 속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확보해 나갈 것인가를 조금 같이 이게 고민해야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막 고문하고 막 위법 증거 수집하고 막 또 뭐 핸드폰 마음대로 보고 막 이러면 또 이상한 사회가 되겠지만 뭐 한번 저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는 뭐 실체적 정의와 함께 절차적 정의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놓치고 있는 실체적 진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고민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일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헌법학자들 보통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자, 가볍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동춘 교수님께서 또 그 아까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두 분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5060의 입장에서 2030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었죠.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근데 그건 아니고요. 2030 문제를 공정하고 반드시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2030 문제가 사실은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2030이 안고 있는 문제는 5060이나 7080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는 이거를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또 현실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 정치화되어 있지만 그게 하나의 허구는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통해서 일종의 다음번에 정권 교체나 재집권의 그거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개인은 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뭐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 수는 있으되 그 사람을 대표로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정치적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한 것이죠. 그리고 김성기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공정담론이 이렇게 된 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문정부가 이거를 내걸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문정부가 이걸 굉장히 강하게 내걸었고 이 내걸은 것은 제가 발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그 클린턴 오바마 정부와 궤도가 같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진보의 그 가치로서 공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조장시키면서도 공정을 계속 주장하는 것에 이율배반이 있었다. 이제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표방을 했고 그래서 촛불의 정신을 이 사람들은 공정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촛불은 결국은 이제 그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아닌 비선출 권력이 결국은 국정농단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당한 입학 시험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대학 입학을 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청년들의 분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 공정 담론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취한 태도는 애초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교조에서 굉장히 반대했는데 특히 젊은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도 비슷해요. 예를 들면 사립학교 같은데 채용 과정에서 이미 연고 채용으로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무조건 정규직화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맞죠. 맞는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인천국제공항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당선된
취임하자마자 이틀째 인천국제공항으로 간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 그 이후에 이런 파장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돼야 된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보수적으로 반발했다. 그렇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MZ세대 노조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청년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정당한 현상이다, 이것이. 현상이고 그 현상을 어떤 우리 사회에서의 보수적인 세력이나 혹은 보수 언론이 굉장히 과도하게 정치화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김성기 선생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결국은 정치화된 것이냐, 아니면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만 생각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바로 그 점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인데, 사실상 능력주의는 경제적인 강자의 담론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담론이에요. 능력주의라는 것 자체가. 메리토크라시가 똑똑한 내가 이 정도 보상을 받는 거는 내가 그만큼 똑똑했고 노력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성세대도 분명히 능력주의가 있는데 기성세대 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출세한 잘 나가는 사람들은 확실한 능력주의가 있어요. 근데 5060 세대 보통 사람들은 그다지 능력주의 강하지 않아요. 근데 2030은 그렇게 잘 나가지 않는 2030도 상당한 정도 능력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아마도 5060하고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일 테고, 그거는 저는 일종의 뭐 신자유주의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명박 세대의 결과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해요. 그게 굉장히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 공정하고 같이 간다면 그런 점에서 2030 문제는 과도하게 정치화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정치화해서 어느 정도 가공의 일종의 이 사람들을 하나의 실체로서 계속 정체성을 부여하는 정체성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긴 한데 내년 선거로 연결될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걱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 젊은 세대에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능력주의, 저는 이거를 시험 능력주의라고 봅니다만, 그냥 메리토크라시 일반이라기보다는 한국은 특히 시험 능력주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시험 능력주의는 실력주의하고는 충돌하는 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굉장히 많이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공정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험 능력주의로 과도하게 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학력 학벌주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그렇다면 정말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뭔가의 사회적인 평가 기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논의가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 실력을 좌우하는 데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 소유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벽이 있다. 이 소유의 불평등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넘어설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당하게 획득된 소유에 대한 어떻게 국가나 사회가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내년의 대선에 특히 이제 이번에 대장동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언론은 주로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까 그쪽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까 보다는 도대체 어떤 일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토지에 대한 이 불로소득이 특정한 세력들에게 이렇게 전유가 되고,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그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한쪽에서 수천억이나 1조 원을 벌면 그 나머지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갖는 게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과정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 같이 있는 거를 잘 부각을 시키지 않고 한쪽만 그냥 비리부패로만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게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이제 김성기 연구원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는 굉장히 공정 그 가치 때문에 마음이 설렜는데 이번엔 그런 설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 얘기를 접했을 때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든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김성기 연구원님처럼 다음 대선에 대해서 제가 태극기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설렘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설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설렘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현 정권이 지금 이제 촛불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을 하고
또 공정을 반드시 적어도 공정은 이룰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배반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사실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 김동춘 교수님께서 매우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준석 대표가 들고 나온 능력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는 게 결국은 이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능력주의 이후로 나가지도 못하고 능력주의만도 못한 결과를 지금 초래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2030의 정치적인 프레이밍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성국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프레임이 먹혀드는 게 뭐냐. 결국은 이 정부에서 공정을 내세웠지만은 사실 공정조차도 이루지 못하면서 능력주의 실력으로 시험으로 되는 거라도 그거라도 다시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좀 된 게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동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주의 한계 있고 이 능력이라는 게 자기 능력이 아니고 운과 시대를 잘 태어난 거 이런 것인데 우리 사회가 그 능력주의 한계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공정의 좀 가치라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오늘 발자국 논찬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사회자가 길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한두 가지 저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동춘 교수님도 언급하셨는데 저는 아마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이 대단히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꼭 공정과 공동체 의식이 한 맥락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공정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가 다른 동료 구성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얘기하면 사실 이제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워낙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또 이제 최근에는 무슨 뭐 해병대 출신 또 부끄럽지만 뭐 고대 출신 뭐 이런 좀 뒤틀린 공동체 의식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다만 제가 말하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어떤 인격체로서의 존엄성, 인격성을 기본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상호 인정하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는 그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이라고나 할까요? 유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해되지 않는 의미에서의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만의 어떤 리그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사는 존재라는 의식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공정과 함께 중요하고 자칫 뭐 패거리라든지 집단주의 뭐 이런 의미로 곡해되는 공동체 의식은 좀 버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공존의 어떤 조건으로서의 상대방 뭐 그런 식의 인식들이 있어야 우리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말씀했던 것처럼 공정한 사회가 또 바람직한 사회겠지만 공정한 사회를 넘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가져보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공동체라는 말이 너무 강력한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 있어서 또 오해되는 공동체가 너무 많아서 좀 염려스럽긴 하지만 공정과 함께 이런 공동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정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아주 레디컬한 접근, 그냥 국가가 엄청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한 공정은 어렵다라고 본 이유도 100m 달리기에서 모든 사람이 출발선에서 같이 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뛴다고 하더라도 뛰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100m 뛰는 출발점만 같이 한다고 해서 공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발제문에는 들어있지만 시간상 이야기도 했지만 그 김연경 선수가 터키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자기가 터키에서 받던 연봉이 20%만 받는 걸로 자발적 연봉 삭감을 했어요. 근데 이 자발적 연봉 삭감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한국생명에서 이제 전체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자기가 6억 5천을 받게 되면 밑에 새내기 금방 들어온 친구들은 2천, 3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거기서 한 2억 정도로 깎아버리면 이 친구들이 4천, 5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나누어 갖자는 것이 물론 좋은 취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을 키워야 이 팀도 살고 전체가 사는데 내가 이만큼 많이 받으면 얘들이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능력주의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내가 터키에서 10억 받았는데 왜 내가 한국에 10억 못 받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자기가 그만큼 받게 되면 누군가는 거의 그 밑바닥 생활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1억 받는 사람들은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받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 자기 1억은 그 위에 있는 기업의 불공정에서 가져온 혜택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한 거래 관계라든지 후려치기라든지 기술 뺏기 이런 걸 해서 얻어진 그 일부를 가졌을 때 그 1억은 공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강력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그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약육강식 체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공정은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거다 이게.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어쩌면 규제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발제자님들하고 논찬자님들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발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공정은 뭐 아무리 반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공정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실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목표 어떤 이념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그 이상적인 사회에 조금씩 접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담론이 이제 이렇게 그 다양하게 나오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이제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후보자들의 인기 투표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후보자 개인의 인기 투표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2017년 혹은 2012년 그 전의 선거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당선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모양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이것은 별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쪽에서 이런 후보자 인기 투표가 아닌 일종의 그 정책 담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많이 그렇게 이 앞으로 포럼도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자리 너무 감사드리고 두 선생님의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궁금했던 부분도 좀 해결이 돼서 많이 감사했고요. 저는 이제 공정이라는 이슈는 결국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실력과 더불어서 공적 마인드를 얼마나 잘 갖췄냐 이 부분이 앞으로 사실은 계속 우리 사회에 이 공정이라는 이슈를 사랑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이슈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는 아마 내년 대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을 여러 가지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선출직 리더들과 함께 또 일정을 이끌 사람들의 어떤 거를 또 많이 사람들이 확인하고 묻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이제 또 인재 발굴을 하는 국가 통치 엘리트들을 발굴하고 적조적세 좀 이렇게 추천드리는 일을 인사비서관실에서 2년 정도 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굉장히 좋은 능력과 실력을 갖추신 분들께서 공직계 자리에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세칙이나 여러 가지 어떤 한국 사회에서 이제 시민들이 저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추천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이게 공직자로 어느 순간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은 오랫동안 이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이 알려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그렇게 많이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직에서 일할 분들에 대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감수하셔야 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수를 하시면서 잘 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존경을 보내고 이런 문화가 좀 잘 정착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는 기윤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크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포럼을 계속 좀 열어주시고 이제 어떤 우리가 퍼블릭 마인드로 우리 사회를 잘 좀 시민으로서 혹은 이제 리더들로서 어떻게 서로 같이 살아갈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담론을 계속 좀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함께 옆에서 좀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김동춘 교수님 말씀 듣다가 좀 강한 국가 얘기에 좀 꽂힌 게 있었거든요. 지금 국가가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한 게 아니라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그런 맥락에서 강한 국가에 대한 요청이 분명히 어떤 제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살짝 그냥 언급을 드리면은 인터넷에 짤로 많이 떠도는 것들 중에서 중국인들이 중국 부자들이 한국 서울에 집을 사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 SNS에 공유를 하면서 집을 쇼핑하는 것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강자에는 강하지 못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정서들이 또 떠돌아다니고 있고 또 청년 정책 얘기할 때도 청년들이 왜 그렇게 공무원에 목을 매느냐라고 하면은 시험 준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일자리 정책을 하면서 기업을 충분히 압박해서 기업에 설득을 해서 기업에 강했던 게 아니라 결국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청년들한테 계속 줬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나 백신 미접종자 같은 이제 개인을 상대로 국가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있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포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것보다 사실 토론자로 왔을 때 발제자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훈실 특별 포럼 20대 대선의 시대 정신을 묻는다. 오늘 1차 포럼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정 그 너머 우리 시대의 담론을 묻다였습니다. 2차 포럼은 10월 14일에 열립니다. 주제는 사회 통합, 갈등과 균열을 딛고 공동성과 신뢰 회복을 말한다입니다. 3차 포럼은 10월 19일에 열리고 주제는 불평등 완화와 약자 보호,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형상과 약자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2차 포럼과 3차 포럼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님들과 논찬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포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